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심화반 강의 정리 자료 중에 이제 2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학교 조직의 그런 특성, 관료제의 특성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이완 결합 체제, 조직화된 무질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기본반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반 강의를 듣고 오신 선생님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쭉 들으시면 또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 학습 조직 우리 지난 텀에 공부를 했었는데 학습 조직이라 함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학습 조직의 특징은 개별 학습이 조직화된 차원으로 승화되고 구성원 간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적 사고, 그다음에 개인적 숙련, 정신 모형, 비전 공유, 팀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써드리도록 할까요? 자,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로 시스템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스템적 사고. 이게 이제 체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와 관련이 있다. 시스템, 그렇죠? 각각의 부분들은 전체와 관련이 있다 해서 상호 관련성, 전체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적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숙련,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숙련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습 조직에서. 그다음에 개인적 숙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 모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신 모형을 제시해서 그 이제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정신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공유. 비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팀 학습.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실 학교에서 그냥 이제 기존에는 어떤 장학 활동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끼리 공유해야 되는 지식의 내용들이 커버가 가능했다면 이제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장학 활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팀 학습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그렇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물도 마시고 배고프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자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저절로, 그쵸,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학습 조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국가체계에서 정해준 부분이 있지만 시도교육청 부분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우리 시도교육청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 학교에 특성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교과, 내 학생에게 특별하게 이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이런 필요성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기본반에서 조직론을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조직론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사실 우리 기본반에서 여기까지 하는 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좀 추가적으로 조직론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직전의 문제가 조직론 심화 여기서 났어요. 여기 조직 문화론 여기서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직전의 시험 문제, 직전의 시험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직 문화, 조직론 중에서 조직 문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조직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간략하게 조금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조직의 특성, 조직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조직 유형론, 풍토. 그다음에 풍토하고 문화는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풍토와 문화. 그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성장 발전할 것인지, OD라고 해서
그죠? Organization Development이라고 하는 OD, 조직 성장 발전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갈등 이 부분이 우리 중등에서는 아직 나진 않았어요. 중등에서는 아직은 나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등 1차 시험에서는 안 났지만 2차 면접에서는 맨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직 갈등 저런 것들. 그쵸? 그래서 조직 갈등까지 해가지고 우리 조직론을 마저 좀 더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보시면 이제 조직의 특성, 우리 이제 조직의 정의라든지 개념이라든지 특성 이제 다 봤지만 그때 조금 덜 봤던 내용들을 좀 심화시켜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조직의 원리는 계층제, 계급제 원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뷰로크러시, 계급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계층의 원리를 지니고 있어요. 조직의 특성, 그쵸. 조직의 특성 중에, 조직의 특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겁니다. 행정 조직의 원리랑 조직의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건데, 행정 조직의 원리가 첫 번째는 계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급제처럼 교장, 교감, 뭐 주임, 담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 구조의 상하관계, 계층의 원리는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상하관계. 자, 조직 구조의 상하관계의 형태를 조직하는 데 요구되는 원리가 계층의 원리고, 계층의 원리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명한 교육 행정학자가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층제의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계층제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력 또는 통솔력. 뭡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장이든 타이든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같이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실제로 존경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선생님에게는 지도력과 통솔력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있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결제해 주셔야 그 학교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과 직무의 규정. 그 조직체 안에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의 기능과 직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담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교과 담임인지, 그렇죠? 그분이 교과 담임일 수도 있고, 그죠? 교과 담임인지 아니면 뭐 그렇죠? 학년 주임인지, 교무 주임인지, 부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능과 직무의 그런 규정 요소들이 계층제 안에는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의가 제시한 계층제의 요소는 지도력 또는 통솔력, 권한과 위임, 그다음에 기능과 직무의 규정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계층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급제 원리하고 비슷한 것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막스 베버의 계급제 원리하고 비슷한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적 분업의 원리가 있어요. 사실 행정 조직은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행정 조직인데 분업화되어 있지 않은 조직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조직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를 직능 또는 성직별로 구분해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 학교 굉장히 업무 분담되어 있어요. 교무부, 뭐 학생부, 그죠? 뭐 특별활동부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교과별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를 분담시키도록 되어 있고 전문화 분업화의 원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적 분업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거 3S가 있어요. 과업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관료제의 원리 중에 이제 들어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계속 분업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과업이 표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단순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계층의 원리, 기능적 분업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업화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칸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칸을 통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 분업화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요.
업무를 나누어서 그 일만 하면 되니까 한 선생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면 중간에 누락되는 것도 있고 힘들어지잖아요. 분업의 장점은 능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도구나 기계 발달 촉진, 도구나 기계 발달 촉진 뭡니까? 좀 더 효율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효율화시켜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흥미와 창의성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냥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루틴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낱낱이 협소한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중복, 낭비, 이런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생이 어떻게 하나, 학교에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나는 이것만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딴 부서에 미루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부서 간에 전체적인 방향이나 학생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서 간의 이익만 따지다 보면 이제 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조정, 코오디네이팅이었죠. 뭔가 다시 이제 이미 처리했던 일, 이미 흘러가고 있는 행정 과정 중에서 뭐 사람을 조금 교체를 한다던가 비용을 교체를 한다든가 뭔가 조금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너무 분업화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횡적인 그런 관계잖아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 차원의 일이에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횡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업은 횡적인 차원의 일이고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종적인 차원의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종적인 차원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적으로, 종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횡적으로도 그죠 분담되어 있고 종적으로도 분담되어 있고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같이 합해서 그죠? 어느 정도 너무 이제 그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관점도 조금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횡적으로 막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답을 쓰신다면 분업, 횡적인 분업이라든지 종적인 어떤 계층화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가면서 분업화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조직의 원리 중에서 지금 계층의 원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분업의 원리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원리예요. 행정 조직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해요. 조정 없이는 이제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조정을 안 당하려고 하죠. 각 부서들은. 왜냐하면 할거주의 다 자기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의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1학년이 2학년한테 양보하겠습니까? 그렇죠? 2학년이 또 3학년한테 양보하겠어요?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또 우리 반에만 챙기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반에 담임 선생님 믿고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게 선이든 뭐 아니든 간에 조정이 쉽진 않아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줬던 것을 좀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조금 변동하는 거예요. 조정, 코올디네이팅. 처음에 분배했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의 수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협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 조정인데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정을 해야 돼요. 협동을 최대화해서 조직의 효율을 꾀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은 이 조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정은 꼭 필요합니다. 자, 조정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예요. 위계 질서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장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아무래도 조직의 리더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 조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지만,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요새 교장선생님이 하라 그런다고 진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원회나 참모 조직의 활용. 아까 스텝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회 참모 조직,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라인 오거나이제이션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쵸? 여기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쵸? 장관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내려오는, 그죠? 1급, 여기 차관 있고, 뭐, 전번에 제가 기본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3급부터 쭉 이렇게. 9급까지 개수를 좀 세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라인 오거나이제이션, 그렇죠? 개선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여기 위원회 조직, 여기 무슨 위원회 조직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어요. 위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위원회들은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지만 이 위원회들은 도장을 찍어줘도 도장 찍을 일도 별로 없지만 도장을 찍어줘도 그들의 말은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강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좀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활용해서 위원회나 참모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 부서를 이렇게 조정해야 돼. 지금 국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이제 우리 국어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중등 교육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상충하니까 선생님들의 생각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 방법을 약간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할 때 이제 교장선생님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연구 보고서라든지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조해서 조금 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위 통괄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약간 강제적인 방법이죠. 상위 통괄 기구. 그러니까 이 부서보다 조금 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위에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서들끼리 막 싸울 때, 그렇죠? 상위 통괄 부서를 놔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규율이나 징계 제도. 규율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 제도도 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조직 내에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법은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부서를 챙기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래야 맞고요. 그래야 이 부서에 애착이 있는 부장이고 과장이고 그런 거지. 그래 우리 부서 거 다 뛰어가라 뭐 이렇게 하는 부장은 사실은 별로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도 집권의 원리예요. 적도 집권의 원리는 뭐냐 하면 조직이 얼마나 중앙 집권화 되어 있느냐, 지방 분권화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랑 같은 의미예요. 적도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권한이 여기에만 완전 집중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권한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조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조직인가 이게 더 좋은 조직인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적도 집권이라고 하면 그죠? 권력이 적당하게 그 조직에 맞게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이거가 이제 잘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적도 집권입니다. 자, 적도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제와 분권회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는 거예요. 권력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적도 집권입니다. 자, 적도 집권의 원리를 위해서 귤릭 같은 경우에는 명령 통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명령의 중복을 피하고 계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 집권제는 중앙에 권한이 집권되어 있는 거거든요. 분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의 하위 부서랑
지방에 이렇게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분권제입니다. 그래서 귤릭 같은 경우에는 명령 통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집권이 적당하게 분권화되고 적당하게 집권화되고 이것이 이제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령 통일, 명령이 잘 하나의 계통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는 명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그 하위 부서들한테 또 명령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면 어떡해요? 그죠? 달라지면 조직 구성원들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적도 집권을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명령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중복을 피하고 계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모 조직이 전문인으로 구성되면서 적도 집권의 원리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장이 얘기한 것도 조직의 장이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니면 교육감이라고 해서 그렇죠. 모든 교육의 문제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감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감한테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집단들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집단이 얘기해주는 방향하고 교육감이 어제 얘기했던 거랑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적도 집권 이런 것들이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적도 집권이라 하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집권화와 분권화, 이 집권화된 조직이에요. 집권화와 분권화의 비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집권화는 권력이 한 명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분권화는 분산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집권화와 분권화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적도 집권인데 이런 개념하고 달리 최근에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조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솔 한계의 원리,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도 해요. 통솔 범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몇 명을 통솔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 통솔 한계의 원리는 이제 10명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헨리 페이얼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한 명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그렇죠. 과장이 있고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한 5명, 6명을 같이 이제 데리고 있으면 그렇죠. 제일 통솔하기가 좋다. 이렇게 페이올은 얘기했습니다. 어윅은 그것이 상위층이냐 하위층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좀 상위층, 상류 계급, 그죠? 상류 계급이라고 해서 조직의 이제 좀 이렇게 고위급 간부들 뭐 이렇게 되면은 4명이 맞고 하위층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통솔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숫자를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뭐 많진 않지만 보통 한 이제 5, 6명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보통 한 5, 6명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한 지도자가 통솔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넘지 않게,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통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냐면 행정조직의 원리를 보고 있거든요. 행정조직의 원리 중에서, 그죠? 행정조직의 원리는, 조직의 특성 중에서 행정조직의 원리를 보고 있는데, 행정조직의 원리가 계층의 원리, 기능적 분업의 원리, 조정, 적도집권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통솔 범위의 원리,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구조예요. 조직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봤던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까지 추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냥 빨리 쭉 훑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기본반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그죠? 공식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제상에 나와 있는 조직이 공식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인 자생적인 사회심리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자,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법령 규칙으로 정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법령 규칙으로 정했고 대체로 관료제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생 조직, 자연 발생적, 감정적인
그런 의미로 뭉쳐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형식 조직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형식적인 조직이고, 자, 공식 조직은 주로 이제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조직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공식 조직, 관료제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왔고, 그렇게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정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정의 원리, 좋으니까 뭉치는 거죠. 좋으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렇죠? 좋으니까 운동하러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능률의 원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효율,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공적 조직입니다. 성문화되어 있고 과업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요. 우리 그죠? 어떤 학교 동문 출신의 모임인데 역할 분담이 많이 있나요? 그쵸?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이제, 물론 동문 선배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공식 조직에서 생각하는 상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식 조직은 대체로 대규모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소규모 조직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봤어요, 사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선 조직의 장점은 신속한 정책 결정, 강력한 통솔력이에요. 장관부터 쭉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지도자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좀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복잡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좀 경직성이 문제가 됩니다. 참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직이죠. 위원회 조직, 참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통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지만 참모 조직을 활용하면 그 문제의 전문가처럼 교육감이 그걸 모르지만 참모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교육감이 전문가인 거나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솔 범위가 확대됩니다. 합리적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참모 조직은 이제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서 간의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운영을 위한 따로 경비를 또 마련해야 돼요. 위원회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교수들한테도 다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 전달의 혼란. 개선 조직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니까 의사 전달이 명확한데, 이 참모 조직은 참모들 있잖아요. 회의 날짜 한번 잡기도 어려워요.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만들잖아요.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위원이 만약에 한 8명 되잖아요. 서울 이렇게 서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교수들 모으잖아요. 회의 날짜 한번 잡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안 와요. 만약에 위원이 한 8명 되면 한 5명씩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전달에 혼란이 보죠. 개선 조직에서는 그런 건 어림없어요. 무조건 다 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조직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참모 조직하고 비슷한 거지만 참모 조직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막료 조직이 참모 조직이거든요. 막료 조직은 참모 조직하고 똑같은 거고, 참모 조직, 똑같은 용어예요. 막료 조직, 참모 조직,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똑같은 겁니다. 그쵸? 이 보조 조직은 참모 조직, 스텝 오거나이제이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개선 조직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심화 보조하는 거예요. 아까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자문해 주는 거거든요. 스텝 오거나이제이션은 교육감한테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조 조직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조, 좀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역할을 좀 도와준다. 이런 조직이 이제 보조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 이런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상시 근무하게 하면서 연구를 조금 도와주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발행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국정교과서를 이제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텝 오거나이제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스텝 오거나이제이션보다는 조금 이제 교육감이나 전문가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적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 조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직의 그런 이제 구조,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의 구조까지 봤습니다. 지금 뭘 봤냐면 조직의 특성 중에서 행정조직의 원리, 조직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행정조직의 원리는 계층의 원리, 기능적 분업의 원리, 그다음에 조정, 적도직권, 통솔 범위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조직의 구조는 지금 크게 공식, 비공식 조직, 개선 참모 조직, 보조 조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직 유형론이에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기본반에서 같이 좀 봤었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했어요. 자, 기본반에서 본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이제 조금 확장한 거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슨스의 사회적 기능 유형이에요. 자,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체제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4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4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4가지 일반적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조직이 생산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도 해야 되고 유형 유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나누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직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유형별로 나눠서 분류해 보는 것이 조직 유형론이에요.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 그 조직이 그 사회 속에서 담당해야 되는 기능, 이걸 중심으로 4가지를 나눴습니다. 생산은 뭐예요? 몸 만들어낸다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에요. 정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조직. 당연히 사회에 정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합은 뭡니까? 사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생산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지만 사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합 조직이고, 그다음에 유형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뭔가를 전수하고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는데, 파슨스는 학교 조직을 공립학교 조직을 유형 유지 조직으로 보았습니다. 학교 조직을 4가지 일반적인 기능 중에서 유형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학교고, 그렇죠? 파슨스가 얘기하는 유형 유지 조직이 학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본반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블라우와 스캇의 1차적 수혜자 유형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기본반에서 봤던 건데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조직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하면 먼저, 그쵸, 1차적 수혜자를 중심으로, 1차적 수혜자가 뭐냐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을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 학교는 어디 속합니까? 봉사조직. 봉사조직이에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반 대중, 누굽니까? 주로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봉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교는 봉사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간략하게 보시면 호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노동자나 정당, 전문가 단체, 클럽 이런 경우에 그 조직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이익 배당금 나눠주고 뭐 이러잖아요. 같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조직, 조직의 소유자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뭐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공공조직, 공공조직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끼쳐야만 합니다. 군대, 그죠? 군대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찰, 소방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공공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블라우와 스캇은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1차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분류를 했고, 학교는 봉사조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기본반에서도 했었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이 있어요.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은 보시면 이제 여기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여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직의 고객 선택권이 여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기는 조직의 고객 선택권, 고객의 참여 결정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그 야생 조직 뭡니까? 이거는 고객도 참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직도 고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립학교. 그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외고, 과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유형 1이죠. 사립학교잖아요. 그래서 과고 사립학교 맞나요? 아무튼 이제 학생도 선택할 수 있고 그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사립학교예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지만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경우 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형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학교가 이제 사육조직 유형사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참여 결정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고객 선택권도 없어요. 누군가가 정해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공립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사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이 학생 우리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학생도 나는 이 학교 갈래요.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립학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형사는 이제 사육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놨냐면 그때 이제 기본서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쭉 정리만 해놨고 이렇게 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기 좋으시라고 고객의 참여 결정권과 조직의 고객 선택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을 나눈 것이 칼슨의 봉사조직의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오니는 우리가 기본반에서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엣지오니의 수능 유형도 있어요. 자, 엣지오니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말 잘 듣는지 수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엣지오니의 수능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행사 권력이 조직에서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보상적인 건 뭐냐면 이만큼 해라, 내가 이만큼 줄게, 뭐 이런 보상적인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느냐.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이만큼 줄게가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학생 지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나는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규범이 있는 거. 가치나 규범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가적이고 굉장히 이제 고도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교사니까, 나는 선생님이니까, 나는 전문가이니까, 나는 의사이니까 환자를 이렇게 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 요게 이제 규범적인 권력이에요. 참여적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거든요. 소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참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하긴 하는데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산적인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조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근데 되게 많이 하진 않아요. 딱 그죠? 나한테 요구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 헌신적인 참여 수준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뭘 주고 얼마를 주고 나한테 이익이 오고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조직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리더는 굉장히 유능한 리더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다른 조직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있어요. 독특한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학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학교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강제 조직입니까? 하기 싫은데 교장선생님한테 그죠? 안 하면 나는 당장 잘릴 것 같아서 한다. 강제 조직입니까? 자, 공리 조직은 뭐예요? 뭔가 뭘 얻어내려고. 내가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니까 내가 해야겠다. 성과급 받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이제 공리 조직이죠. 그 다음에 규범적 조직은 뭐예요? 어떤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교사로서의 윤리 강령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교직을 선택했으니까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으니까 헌신적으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규범적 조직인데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자, 눈치채셨겠죠,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규범적 조직이에요. 학교는. 그렇죠? 공립학교. 규범적 조직이죠, 당연히. 우리가 뭐 교장선생님이 승진 국가 점수 준다고 일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린 교사니까, 그렇죠? 교사로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윤리 강령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규율하면서 전문가적인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을 위해서
그죠? 교육 조직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자니까. 자, 이게 이제 규범적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조직은 우리가 이제 규범적 조직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학교는 규범적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제 조직은 뭐 형무소, 정신병원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제재나 위협을 사용하는 것이 강제 조직입니다. 공리 조직은 뭐 일반 회사 뭐 이런 경우에 그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이익을 물건 팔면서 막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규범적 조직. 학교는 규범적 조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엣지온에 의한 조직까지. 그래서 조직 유형을 지금 우리가 뭐뭐 봤냐 하면요. 파슨스가 얘기한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거 봤어요. 여기서 교육 조직은 유형 유지 조직이었어요. 그다음에 블라우와 스캇의 1차적 수혜자 유형을 중심으로 본 그런 조직은 봉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칼슨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정과 통제권에 따른 봉사 조직의 유형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가 될 거잖아요. 공립학교는 사육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엣지온이가 분류한 것에 의하면 이제 엣지온이는 수능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말 잘 듣나, 조직에 어떻게 말 잘 듣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봤더니 학교는 규범적 조직이었어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장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풍토론이에요. 조직 풍토하고 이제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직 풍토론, 우리가 이제 조직 풍토론 또 기본반에서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시켰습니다. 자, 조직 풍토론 보시면 조직 풍토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조직 환경의 질이에요. 문화랑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학교 풍토는 학교의 인성이다. 기본 밭이에요. 풍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밭, 그렇죠? 기본 인성 이런 게 이제 풍토입니다. 문화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조직 구성원 전체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태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조직 풍토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어떤 환경, 전체적인 환경의 질이에요. 그렇죠? 이 풍토가 민주적인 풍토인지 아니면 권위적인 풍토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풍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인 학생, 교사, 행정가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행동 표준, 내적인 특성 뭐 이런 것. 그래서 학교의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우리 퍼스널리티 인성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특성이. 이제 그런 것이 학교의 조직 풍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학교의 풍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교 풍토를 우리 이제 아까 봤던 건데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헬핑과 크로프트가 학교 풍토론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뭐 어떤 걸로? OCDQ로 개발했다는 거 우리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아까 복습하면서 OCDQ로 만들었는데 이 OCDQ가 조금 올드하다, 그죠? 조금 이제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호이와 미스켈이 OCDQ-RE 수정된 OCDQ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OCDQ-RE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교장의 행동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 풍토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어요. 학교 풍토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헬핑과 크로프트는 6가지였죠. 근데 이제 이 OCDQ-RE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장의 행동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학교장이 이제 막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하면서 일을 도와주고 이러느냐, 아니면 명령만 하고 별로 협조도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행동이 굉장히 개방적이냐, 마음을 열고 같이 일할 자세가 됐느냐, 아니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아니면 집에 빨리 가버리고 뭐 이런 태도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방 폐쇄, 개방 폐쇄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개방 같은 이 굉장히 좋은 거죠. 교장 선생님도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안 좋은 거 뭐예요? 폐쇄 풍토. 이게 교장 선생님도 폐쇄적이고 교사도 폐쇄적이에요. 이 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이제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교장은 폐쇄적이지만 선생님들은 개방되어 있어요. 이게 몰입풍토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은 좀 우리를 간섭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선생님들끼리는 협조하면서 학습 조직도 만들고 뭔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 두 가지죠. 사실은. 그쵸? 폐쇄 풍토도 안 좋지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교장 선생님만 혼자 열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일삼게 되는 일탈 풍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요 미스켈은 크게 이제 4가지 풍토로 나누었어요. OCDQ, RE 질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학교장의 행동 유형과 교사의 행동 유형, 개방 폐쇄 이렇게 봐서 4가지 유형으로 학교의 풍토를 유형화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일즈의 조직 건강론. 이 부분도 이제 기본반에서는 안 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추가했습니다. 마일즈의 조직 건강론이 있어요. 조직도 건강한지 좀 병약한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건강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마일즈의 조직 건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서 지금 조직 건강론 이런 것들은 정말 조직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거예요. 체제론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 이론에서 배웠는데 사실은 조직이 살아서 성장하고 그죠? 또 쇠퇴하고 사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 들어갖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마일즈가 조직의 건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 조직 건강이란 인간의 건강에 대응하는 조직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직을 굉장히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자체 유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유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외풍이 불면 그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막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체 유지 능력이 있고 환경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막 살아남으려고 사람이 움직이고 생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직 건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도 이제 나중에 마일즈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이 건강한지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조직도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도 잘하는 거예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잘 적응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자, 학교 조직의 건강 측정 변인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봤어요. 요게 이제 3가지가 되면은 건강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하고 뭐 몸무게 재고 키 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과업 달성, 조직 유지, 성장 발전 이 3가지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도 보시면은 이제 과업 달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의 적절성, 권력의 적정한 분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업 달성을 위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자원도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집력, 사기, 직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쵸. 막 죽지 못해 일하고, 막 이런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해요. 다 사표내고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성장, 발전, 변인. 성장, 발전을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조직은 이제 계속 쇠퇴하고 사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조직이 이제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일즈의 이제 조직 건강론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겠습니까? 조직도 그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생물체처럼 자체를 유지하고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마일즈의 조직 건강론이고, 학교 조직의 건강한 측면, 요 3가지 측면에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업 달성, 조직 유지, 성장 발전 이 3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윌로우어의 학교 풍토론이 있어요. 윌로우어의 학교 풍토론. 자, 이 윌로우어의 학교 풍토론은 학교 내에서 교사의
학생 통제 태도와 행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얼마나 그죠?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인간적 보호적 측면으로 대하느냐, 인간주의적으로 대하느냐, 얼마나 보호지향적으로 대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학생들한테 이제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상호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보호지향적인 건 어떤 거예요? 보호지향적인 것은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내가 승진 점수, 교장은 별로 승진할 것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이제 업적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훌륭한 교장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굉장히 학교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학교가 이제 보호지향적인 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주의적인 측면과 보호지향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죠. 어떻게 맨날 인간적으로만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에게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에요. 뭐냐면 학생에게 교육적 작용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행동적인 변화, 교육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행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좋아져야 돼요. 사회적. 그다음에 정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이라든지 뭐 정서에 이제 좋은 것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정서 교육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하는 감정, 그다음에 아끼는 감정, 남을 동정하는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게 정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정서 플러스 도덕성까지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길러주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인지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는 여러 가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거죠. 학생 통제. 그죠? 학생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학생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통제 이념 질문지가 PCI라고 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 통제냐 아니면 보호지향적 통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를 나누어 보았는데 인간주의적 학교가 있고 보호지향적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주의적인 학교는 학생들이 상호협력적인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 공동체, 그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지향적인 학교는 이제 엄격하고 고도로 통제된 상황을 적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학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윌로우의 학교 풍토로는 결국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통제한다는 거죠. 통제 방식은 인간주의적 통제와 보호적인 방식의 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 우리가 이제 풍토를 봤고요. 이따가 좀 쉬었다가 조직 문화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조직 문화와 오늘 갈등까지 조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